예외 기초.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이제 객체지향 오브젝트 얼리라고 해서 초반부터 객체지향 얘기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소개를 한 다음에 객체 소개를 했고 클래스 소개를 했고 이 4장에서는 클래스와 클래스과의 관계 그리고 객체와 객체의 관계를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 객체지향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은 다 설명을 드린 건데 객체지향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오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오류 처리를 옛날하고 좀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드려야 우리가 기본적인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가지고 예외 기초까지를 이제 오브젝트 얼리의 그 앞부분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C에서 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류들이나 예외를 처리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C++을 배우신 분은 또 거기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를 구현할 때 정상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찾아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했던 거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은행 예제에서 디포짓이 있었죠. 그래서 int amount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는 밸런스 이게 입금이니까 밸런스에다가 플러스 이퀄로 어마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 이건데 이걸로 끝이 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인자들 보고 아니면 이 진행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거는 실제 생활에서 은행에서 입금 과정을 관찰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구현하다 보니까 그 언어의 특성상 이 언어에서는 인트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다 가. 언사인드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 잘못 짜다 보면은 어딘가에는 음수를 입력으로 인자를 넘길 수가 있고 음수가 들어오면 이걸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if 뭐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의 중요 기술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은 생각 못했던 거예요. 생각 못했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중에 내놔놨더니 사용자들이 쓰다 보니까 개발자는 생각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개발자가 생각했던 상황이 벌어지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처가 돼 있을 텐데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조건문 같은 거 짤 때에도 뭐 A 조건이 있고 B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참일 때 뭐를 해야 돼.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때 말고도 이때 A가 false이고 B만 참일 때 그리고 A는 참인데 B는 false일 때 둘 다 false일 때는 무슨 경우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잘 나눠서 이 모든 경우를 그냥 하나의 else로 처리할지 따로따로 처리할지를 잘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해주다 보면 빼먹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을 짜더라도 그 조건에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조건 말고도 꼭 필요한 조건 말고도 그 외의 조건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거예요. 양수이고 짝수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 뭐 무시하면 되는 건지 뭐 해야 되는 건지 잘 생각을 해서 이걸 하나의 S로 묶을 건지 또 나눌 건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조건문 짤 때에도 모든 경우를 잘 고려해서 짜야지만 완벽하게 빼먹지 않고 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외란 뭐냐? 정상적인 경우에 일어나지 않으며 드물게 발생. 아까처럼 그 음수가 들어오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닐 텐데.
그러면 이 예외를 처리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예외가 발생해도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계속 수행되는 거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오류가 실제 발생하면 또는 예외가 발생하면 최소 이런 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사용자에게 오류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좀 구분해야 될 게 실제 배포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면 안 돼. 그런 오류가 나면 안 되는 건데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넣는 거랑 또 실제 하는 거랑 아까 같은 경우에 음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실제 디플로이 할 때는 그 부분을 뺄 수도 있어요. 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절대 음수가 글로 안 들어가. 그러면 그 음수 안 따져도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음수 입금을 시도했습니다라는 걸 사용자한테 알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뭐 여기 같은 거 용지가 없다. 그건 사용자한테 알려야지. 용지가 없다는 걸 안 알리면 프로그램에서 용지 만들어가지고 프린터에 넣어주고 그런 건 못해요.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현재 뭘 작업하고 있으면 게임을 하고 있었으면 거기까지를 저장해 준다든가 거기서부터 다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어야 된다. 우아하게 종료하는 게 뭐냐? 혼자만 죽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OS가 그래도 잘 만들어가지고 혼자만 이렇게 요즘도 제 맥도 그렇고 늘 윈도우도 그렇고 쓰다 보면은 버벅거리고 한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강제 종료시키고 그래도 시스템이 느려지면 컴퓨터를 껐다 켜요. 근데 요즘은 블루 스크린이라는 건 안 보이죠. 블루 스크린 알아요? 옛날 어렸을 때 뭐 컴퓨터를 접해 보신 분은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지 컴퓨터 쓰다 보면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떠요. 그 블루 스크린이 뜬 거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오류가 발생했는데 어떻게까지 한 거야? 시스템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건 제일 나쁜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우아하게 종료한다는 것은 본인만 죽어야 돼. 다른 프로그램에 시스템에 영향을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거는 여러분이 코드를 잘 짜는다기보다는 이제 OS나 이런 게 좀 잘 돼야 되고 자바는 JVM이 또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아요. 저런 거 통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은 뭐냐? 크게는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 오류, 장치 뭐 이렇게 되는데 사용자 입력 오류는 어떻게 극복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입력을 잘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에서 뭐 가입할 때 생년월일을 보통 넣게 되면은 뭐 이렇게 딱 하면은 1부터 31, 월은 1부터 12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월 값은 1에서 12 외에는 사용자가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그래서 내 생일이 그날이 아니지만 다른 날 넣을 수 있어도 전혀 엉뚱한 날 뭐 100일 뭐 월 정보는 100, 뭐 연도는 3000년도 뭐 이렇게는 못 넣잖아요. 사용자들이.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 오류는 어떻게 막는다?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GUI 써서 만들면은 이걸 체크박스 쓸지, 라디오 버튼 쓸지, 뭐 여러 가지 골라가지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걸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 편하겠죠. 그 다음에 장치 오류와 물리적 제한은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코드 오류. 이거는 발생을 안 해야 되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똑같은 얘기인데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C++, 자바 등등 최신 언어들에서의 이 예외 처리 기법의 목적은 기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발생된 위치에서 그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줘요, 제어를.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C 짤 때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함수 하나 부르고 함수의 반환값을 보고 에러가 났나 안 났나? 아니면 글로벌 베리어블 하나 둬서 그 글로벌 베리어블 값이
무슨 값이면 함수 수행하고 나서 무슨 값이면 예외가 발생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짜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코드가 함수 하나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FGH를 쭉 해야 되는데 실제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를 읽을 때 되게 실제 뭐라는 것보다 예외 처리가 더 코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안 읽히는 거지. 예외 처리 때문에. 이게 주 로직인데 이걸 보다 보면 주 로직은 잘 안 보이고 예외하는 부분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에 문제점.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막 전역 변수 쓰고도 그래요. C에서. 그리고 오류를 그러니까 요 전역 변수 앞반에서는 그 얘기 했었구나. 요거 같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바에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많이 써요. 비교할 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객체를 비교할 때 써요. 함수가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할 때 말고 같은지 틀린지 볼 때 요거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아니면 요거를 확인하는 거고 compare to는 이제 다 확인하는 거죠. 이건지 뭐 큰지 작은지 다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객체고 요것도 객체를 인자로 받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타입이에요? 자바에서는 참조 타입이죠. 참조 타입이면 항상 뭐가 올 수 있어요? 오류로 널이 올 수 있어요. 아까는 int였으니까 걔는 어떤 int 값은 올 텐데 이제 음수는 우리한테 안 맞는 거였지. 근데 이렇게 이제 참조 타입을 받게 되면 자바에서는 이 참조 타입에 실제 제대로 가리킨 게가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리킨 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널일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내야 됩니다. 인자가. 얘는 널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널일 때. 그러니까 this라고 하는 놈, A라는 놈하고 equals B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A와 B가 같은지 보는 거예요. A는 널은 아닐 거예요. 근데 B는 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A와 널을 비교하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럼 뭘 하면 돼? 예외라는 게 아니라 그냥 return false 하면 돼요. 예외 처리를 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이쪽 거는 이 int가 어떻게 쓰이냐면 0이면은 같은 거예요. 양수면은 A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음수이면 B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때는 개념이 뭐예요? A 빼기 B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빼서 0이 되면 같은 거고 음수가 되면 B가 더 큰 거고 양수가 되면 A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int니까 이 세 개, 이 정수 어떤 값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류 코드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적절한 오류 코드가 반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고 특히 C 같은 데서는 그래서 전역 변수에 놓고 그 전역 변수 값이 그 함수 출하기 전, 후 바뀌었는지 봐서 이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옛날 식에서는. 그 다음에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요. 어디냐면 함수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검사 안 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예외 처리는 바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호출한 측에서 검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외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처리도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방법은 별로 없고 프로동 가독성이 저하된다는 건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그 예외 처리 기법 쓰면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스타일에 맞게끔 잘 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럼
DB 접속하고 그 다음에 정보 추출하고 그 정보 추출한 걸 보고 바꾸고 뭐 반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공적일 때는 요 빨간색 부분을 하지만 실패할 때는 또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이 코드를 보면 이거 진짜 눈에 뭔지 안 보여요. 읽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코드를 수없이 짜왔어요, 우리는. 이제 예전 C 스타일에서.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 배운 try catch라는 형태로 가면 정상적인 코드는 다 try로 가고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캐치절이라는 거에서 구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만 읽어보려면 여기만 보면 돼요. 정상적인 경우는 여기만 보면 되고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요. 더 편리한 방법은 요 전체를 함수로 그냥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관찰해요. 로직을 볼 때는. 그런데 예외까지 같이 보려면 요 위에 것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코드의 가독성이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 기법은 실패하면 자동으로 그 처리한 곳으로 이동하자. 바로 전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하자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실패와 연관된 처리를 묶을 수 있도록 하자. 즉,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안 되면은 이 나머지 세 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원 정보를 추출하는데 김상진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없어. 그러면 수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묶을 수가 있어요. try로. 그래서 위에서 일어나면 밑에 건 자동적으로 안 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떤 메소드가 어떤 예를 발생했는지도 알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점은 로직에서 오류처리 부분을 좀 제외시킬 수 있고 가독성 수정 용이할 수 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기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특정한 위치에서 내가 그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외 처리 기법은 동기성 오류, 즉 뭐냐면은 마우스 클릭은 비동기적인 거예요. 언제 사용자가 어떤 위치에서 마우스를 클릭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한 거를 만들 때에도 그 클릭한 어떤 휘수 뭐 이런 거 갖고도 해요. 근데 이 예외 처리라는 건 여기서처럼 요걸 할 때 DB를 접속하려고 그러는데 DB는 원격에 있으니까 통신이 잘못되면 접속이 안 될 수 있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직원을 검색했는데 김상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김상진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검색이 안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라는 건 내가 언제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지만 처리할 수 있지 언제 어디서 뭐가 날지 모르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처리 못하면 프로그램에 버그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들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짤 때 빼먹지 않고 짜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대해서. 그걸 내가 미처 생각 못했으면은 그 상황이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돌아가면은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업데이트 출시하죠. 업데이트 출시해서 그 부분을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죠. 윈도우 봐요. 지금 윈도우 출시해놓고 수시로 업데이트 내보내죠. 이게 나쁜 버릇이야. 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껴요. 그냥 문제가 되면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를 줄이려면은 프로그램 처음 짤 때 모든 경우를 잘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코딩을 한번 먼저 해서 코딩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와.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테스트 메인이 있는 클래스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int 이렇게 4줄 치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메인의 마지막이라는 게 출력이 안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클래스 하나 만들고 메인을 가지게끔 만든 다음에 메인에다가 요 4줄 넣어요. 그리고 실행을 해봐요. 그러면 이 메인의 마지막이라는 8번째 줄은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요 메시지가 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 그렇게 나와요? 잘 안 되시면 손 들고 있으면 우리 재우가 또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이 코드 요 결과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exception in thread main, exception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exception 이름이 뭐예요? 자바랭의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예외를 나타내는 예외 객체가 하나 생성이 돼요. 자바에서는. 그러면 지금 발생된 거는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객체, 클래스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객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그 예외를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처리를 안 하면은 그 예외가 어디까지 전달돼요? 누구한테까지 전달되냐면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JVM이죠. 자바 가상기계가 그 예외를 받게 되면 자바 가상기계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요. 중단시키고 자기가 받은 예외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 요 예외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요. divide by zero. 0 나누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at test main 자바 7번째 줄.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이런 메시지가 떠서 딱 나오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구나. 어떤 예외가 이거구나. 요거 보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고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메인점 요걸 누르면 조이가 깜빡거리죠. 그렇죠? 그럼 내가 발생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메인에 있던 걸 그냥 옮기고요. 똑같이 동일한 예외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밑에 나오는 결과는 조금 아까랑 달라졌어요. 왜? 아까는 메인에서 예외가 발생했지만 지금 어디서 예외가 발생해요? F에서 예외가 발생하죠. 예외가. 그럼 이 코드를 보면 at main 10번째 줄. 메인 10번째 줄이면 요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가 뭐예요? F 호출이죠. 그럼 따라가서 보면 그 F가 실행되다가 6번째 줄에 가서 예외가 발생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스택 트레이스라 그래요. 스택 트레이스. 그래서 함수가 어떤 순서대로 호출되고 있는지 제일 먼저는 메인이 시작되겠죠. 메인에서 뭘 부르다가 현재 함수가 불러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쭉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메인,
그 다음에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에서 예외가 발생된 함수. 그럼 그 함수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위로 오다가 메인에서도 처리 안 하고 가면 어디로 가요? JVM을 가요. JVM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가다가 F에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F의 마지막 출력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서 함수를 우리가 실행하면은 한 주 한 주씩 실행하죠. 근데 어떤 줄을 실행하다가 예외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함수는 거기서 종료가 돼요. 그리고 그걸 부른 대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요 F에서 부르다 예외가 발생한 거니까 밑에 걸 안 하고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try catch 문법으로 내가 예외를 잡은 거예요. 잡아서 내가 처리하는데 지금은 이 F 그러면 try 절 안에다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넣어요. 근데 그 F만 넣는 게 아니라 F에서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지 아는데 이 F가 실행됐을 때 F가 예외 나면은 실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같이 묶어놔요. try 절에. 그러면 F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try의 마지막은 요거 실행돼 안 돼? 안 돼요. 실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실행됐냐면 여기서 캐치한 거예요. exception에서. 예외를 잡아서 뭘 했어요? print stack trace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JVM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저는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주석 처리하면 아무런 이제 문제도 안 나타나죠. 내가 뭔가 극복한 거예요. 뭐 극복한 건 없지만 그냥 예외를 잡아서 그 예외가 발생했어도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의 마지막까지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거예요. 원래는 이 try catch를 안 하면은 여기서 발생된 예외가 메인으로 오고 메인에서 JVM으로 가는데 JVM으로 가기 전에 내가 이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예외가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외를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외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문법은 throw와 try catch예요. 그러니까 예외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못 짜면 코드를 아까처럼 0 나누기 잘못 짜놓으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발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들을 파악해가지고 아까처럼 DB 접속이 안 된다든지 DB를 검색했는데 원하는 자료가 없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한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amount가 음수일 때 illegal argument exception 해가지고 음수 금액 입금 이렇게 이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를 내가 발생시키고 싶으면은 throw라는 문법을 써요. 그리고 throw 다음에는 뭐가 와요? 객체가 옵니다. 객체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객체를 던지려면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만들과 동시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고 던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보통 throw new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를 만들고 요 문자열은 아까처럼 divide by zero 그런 데다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row를 하게 됩니다. throw를 하면 어딘가에는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try catch 하면 돼요. catch. 그러면 여기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발생되면 여기서 잡아요. 근데 여기서 illegal argument가 아니라 illegal argument 아닌 다른 게 발생을 하면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try catch를 했는데도 원래 발생되는 건 뭐예요? arithmetic exception이죠. 근데 내가 잡는 거는 illegal argument만 잡아. exception은 더 상위 개념이라 모든 예외를 걔가 다 잡을 수 있어요. is의 관계니까 상속에서. 근데 arithmetic은 없죠. 그래서 이게 저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arithmetic 이렇게 되면 잡아서 또 메인의 마지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캐치에 뭘 쓰냐가 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이에요. 어떤 메인에서 뭔가 함수가 불러질 테고 또 불러질 테고,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여기서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되면 이 함수는 이 밑에 거 실행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종료되면 이 메소드는 여기서 부른 거니까 일로 와요. 그럼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리 안 하면 또 메소드 이 남은 거 안 하고 메인으로 와요. 그럼 메인에서도 처리 안 하면 JVM을 가고, JVM에 가면은 프로그램 거기서 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외 발생하면 하나, 둘, 셋 있죠.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예외 처리를. 함수, 아까 그 C처럼 함수 부르고 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고 와서 뭐 한 5개 뒤로 갔는데, 한 2개쯤 와가지고, 거기서 예외를 모아놓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로 위에서 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 예전 거하고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수로하면 위로 이렇게 토스가 계속돼요. 누가 잡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야? 그래서 요 캐치절은 어떻게 보면 그 스위치문의 케이스랑 좀 비슷해요. 근데 생긴 거는 좀 함수처럼 생겼어요. 함수처럼. 그래서 캐치라는 게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인자가 나오고, 그럼 캐치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 개가 나오면은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여기 이제 뒤로 가면, 여기 가면 요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익셉션이라는 게 꽤 위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런타임이에요. 아니면 IO. 그리고 이 런타임 밑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arithmetic exception이 있고, 우리가 가끔 잘 쓰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있고, 여러분들이 요번 게임 만들 때 많이 만났을 수 있는 게 요거예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exception이 얘보다 위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IO exception이 발생을 하면 첫 번째에서 잡을 수 있는지 봐요. 그럼 첫 번째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exception은 IO보다는 더 부모예요. IO exception도 exception이에요. 그럼 여기서 잡아버려요. 여기는 안 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코드를 바꿔치게 놓으면 이 IO exception이 여기 와 있으면 IO exception은 여기서 처리하고 나머지 IO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처리하겠죠. 그래서 이 캐치절은 여러 개가 올 수 있는데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알겠죠. 특히 상속관계 때문에 중요해요. 그걸 하나 알아두시고, 예전에는 하나만 여기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캐치절을 무지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자바 7부터는 좀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는 이 연산수를 써놨어. 콤마도 아니고, 그래서 좀 희한하죠, 문법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 캐치절에서는 file not found exception하고 security exception을 동시에 캐치해가지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오와 뭐 이 개념이에요. 뭐 그렇게 이제 연산자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ry catch와 관련해서는 finally라는 게 하나 있어요. finally. 그래서 이 finally는
여기서 보면은 finally는 무조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y 부분이 실행되다가 예외가 없으면 catch 부분은 하나도 실행 안 되겠지. 그럼 finally가 실행이 돼요. try를 막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예외를 특정 catch가 잡았어. 그럼 catch 실행하고 그 다음에 finally가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try에서 막 실행이 됐는데 예외가 발생했는데 이 catch에서는 못 잡았어. 그럼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기 전에 finally는 무조건 불러요. 그 다음에 상위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finally는 디폴트 개념이 아니라 걔는 무조건 어떤 경우도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코드가 만약 있으면 finally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열어놓은 파일을 닫는다든지 그러는데 그 파일 닫기는 또 요즘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finally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요. 오히려 요 캐치의 순서를 중요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명드리고 아까 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실제 함수는 요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예외 처리 코드가 하나도 없고 그냥 로직은 요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된 예외 처리가 들어있는 별도 함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는 뭐 따로 보시면 되고 실제는 얘를 호출하지 않고 얘를 호출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코드를 볼 때 이제 요 함수의 이제 일반적인 이 함수의 정상적인 경우만 보려면 여기만 보고 try 부분까지 보려면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가지 우리가 코딩하는 이제 조금 스타일.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를 제가 앞반에서도 그 예외 관련돼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예외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수 있다. 캐치절 순서 중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중간고사 문제 봤어요?